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결과죠. 범여권이 국회 5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죠. 엄청난 힘을 여당이 갖게 됐습니다. 권한이 커졌다는 건 책임이 커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 며칠 거듭 오프닝에서 힘의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도 해야겠네요. 국민들이 나침판이 돼야 됩니다. 그 나침판 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나침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1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1대 국회에 경제 전문가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이번 결과로 경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등등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경제적 전지 시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시까지 보셨어요? 개표방송. 저는 한 12시 정도 보고 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아니면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이길 거다, 다수당이 되고 과반은 넘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같이 180석 5분의 3 차지할 정도로 이길 거다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경제적 전지 시점에서 살펴봐야 되니까, 그럼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한 이유, 경제적 전지 시점에서 어떻게 풀이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19에서 특히 한국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해외에서 칭찬들을 많이 했고요. 요즘 해외 석학들이 교수님한테 전화 많이 한다면서요. 네, 한국 모범 사례에 대해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한국은 또 이제 경제 정책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의 선방. 코로나19 선방이라는 것이 결국은 결집시키는 효과.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정권에 힘을 줘서 잘 극복하자라는 그런 결집 효과 때문에 투표율도 높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야당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런 비전 제시 없이 발목 잡기만 한다는 그 인상이 이번 선거 기간에 더 강화됐고, 제대로 바뀔까, 저분들은 바뀔까, 막말 논쟁을 통해서. 그래서 중도 표심들이 다 돌아선 거 아니냐 해서 수도권 압승이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야당은 경제 심판론을 굉장히 내세웠잖아요. 그럼 그거 역시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이 없었던 프레임이었을까요? 경제 실정이라는 자체가 크게 선거 쟁점화가 되지 못했었어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은 경제 문제가 굉장한 쟁점이 저는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다 국난 극복, 코로나19 국난 극복이라는 식으로 가져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제대로 된 정책 또는 그 선거 대책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왕좌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 부분도 역시 지금 다 나빠졌으니까 전 세계가 상대적으로 우리만 나빠진 게 아닌 게 되니까요. 상대적으로 주목도도 떨어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총선 결과에 대한 총평을 경제적 전지 시점에서 우리 박상인 교수가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이번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인물들 중에서 경제 측면에서 전문가 혹은 두각을 나타낼 만한 인물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을 꼽으시겠어요? 사실 이번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달라지면서 과거에는 경제 전문가들이 비례대표로 각 당에 많이 영입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비례대표에서 경제 전문가 영입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띄는 이런 말씀을 질문을 주신 이유도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윤창현 교수
시립대 교수가 경제 전문가로 비례대표, 네.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아마 당선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은 비례대표 쪽에서 경제 전문가라고 할 만한 분은 잘 없어 보이고요. 기본소득 관련된 분이 2번인가 받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경제 전문가라고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기에 전문가라기보다는 네. 그런 뚜렷한 무슨 어젠다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문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렇죠. 범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네. 말씀은 그동안은 비례대표에 전문직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사실 비례대표에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민주당 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까 기본소득도 뭐 교수로서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용혜원 씨인가 제가 그렇게 네, 기억하는데 아마 아젠다를 제시하는 그런 좀 시민단체의 네. 사람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선출직 중에서는요? 네, 선출직은 뭐 눈에 띄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용우 카뱅 네. 대표신데요. 금융 전문가로 쭉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입된 인사인데 비례가 아닌 지역구로 가서 이번에 당선이 됐다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뭐 아주 논란이 많이 지금 있는 분이긴 한데 인천공항공사 사장 지내신 정일련 당선인 그리고 대구시에서 경제 부시장을 하셨나요? 네, 홍석준 당선인 그리고 기재부 출신 뭐 유성걸 당선인 이런 분들 네, 뭐 또 민주당 보면 기업인 출신도 있는데 근데 사실 관료와 이렇게 기업인 출신들을 전문가라고 꼭 부를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은 듭니다. 과거에 사실 경제 전문가라고 했을 때 교수 아니면은 주로 관료 출신들을 많이 영입했었는데 그분들이 사실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활동을 했던 분들은 그래도 소수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숫자도 적은 데다가 또 면면을 봤을 때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국회 이번에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단지 의원 개개인의 이런 부분들은 보좌진이나 또는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각 당의 연구소들이 있죠. 여의도 연구소, 민주연구원 이렇게 있는데 연구원들이 사실은 그 기능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요. 근데 좀 앞으로 개별 전문가 영입에 의존하는 전문가 영입 방식보다는 연구원들, 탱크가 정말 탱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거기에 정말 훌륭한 박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적인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오히려 이런 인적 구성의 문제점들을 기회로 삼아서 연구원들이 각 당에 좀 제대로 활성화되는 네.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가 꼭 교수냐 이건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로서 정책을 내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또 어려움을 실감하고 소상공인도 저는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근데 이 모든 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교수 출신의 경제 국회의원들이 제가 보기에 큰 역할을 좀 못 해주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수 출신 연구인 출신의 전문가보다는 현장 필드에서 목소리를 냈던 그런 경제 관련자들 전문가들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리고 참 선출직으로 영입됐지만 선출직으로 가던 윤희숙 당선인 KDI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도 있으시네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강래 후보 네. 한국도로공사 사장 저는 사실은 이제 노동자 측면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분에 대한 아쉬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사실 남원에서 이강래 후보라면 민주당 후보라면 가능성이 큰데 이번에 또 네. 낙선을 했어요. 떨어졌어요. 저도 이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유일하게 호남에서 사실 네. 민주당 후보로서 낙선을 했고요. 그 도로공사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지탄을 받으셨고 그런 분을 사실 민주당에서 공천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한 공천이었다. 그 결과가 지금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후보들 그리고 당선자들의 면면을 좀 살펴봤고요. 경제 이슈에 따라 승패가 달린 곳들은 좀 의미하는 바가 커서 좀 볼게요. 먼저 세금,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받는 곳들의 표심은 어떻게 움직였나.
강남, 송파, 서초, 용산, 분당 일단 비싼 아파트 집들 많고요. 미래한국당이 다 가져갔죠. 네.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여기 뭐 사실 강남권에 가서 이낙연 당선인이 그 종부세 인하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네. 사실 별 소용이 없었죠. 저는 이게 이른바 미래통합당 이 강세인 지역들에서 종부세라든지 세금 문제를 민주당이 꺼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오히려 전체 판세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다른 효과가 워낙에 코로나19 결집효과 같은 게 너무나 컸고 미래통합당의 그 과거의 구태적인 그 이미지와 행태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영향을 안 줬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약속들 한 것을 향후에 그러면 뭐 지켜라고 주민들은 요구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뭐 그 종부세 관련된 입법 취지나 또는 네. 방향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 송파, 서초, 용산, 분당까지 미래한국당이 가져갔고 아무리 이낙연 후보가 종부세 관련된 이야기로 마음을 살려고 했어 이미 답정너였다. 네. 이제 이 말씀이세요. 그 강남의 태구민 우리 태북민 출신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사실 네. 글쎄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천한 것도 굉장히 과감했다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정말 당선까지 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반공이라고 할까요? 북한에 대한 가장 경계심이 높은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북한 출신 국회의원을 대표로 뽑으셨어요. 그리고 사실 지역적 연고도 사실 없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북한에 대한 반감의 문제인지 네. 아니면은 그것을 표현하는 다른 이익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이었는지라는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탈북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분이로서 그런 탈북민이라는 것들을 가리지 않고 뽑았다는 면에서 네. 또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걸 강남 주민들이 증명을 하시려면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같은 네. 것들을 우리 강남에 좀 많이 지어주시면 네. 이렇게 탈북민을 지지하면서 뽑아주셨잖아요. 네. 그 진심이 좀 증명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태 의원께서도 앞으로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구체적인 이야기 또 해보죠. 공시가격이 9억 원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강남권, 용산, 성남 이런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미통당의 총선 공약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당선자들이 여기 당선됐다 해도 사실 지금 여당이 워낙 크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바뀌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미통당이 만약에 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게 이런 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약을 내든 안 내든 당선될 지역에서 그냥 당선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상황에 대한 오판을 거듭하면서 사실 자책골을 많이 넣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건전한 야당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건전한 야당의 상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었고 정책 대안 제시하는 것보다 발목 잡기만 했었고 구태를 못 버렸다는 거. 이런 뼈저린 자기 반성과 정말 이른바 환골 탈퇴하지 않으면은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당선된 분들이 굉장히 완고한 보수들, 뭐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성향들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서울 경기에서 자패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포용하고 당이 바뀌는 환골탈퇴하는 아픔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게 앞으로 이제 미래통합당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민주당이나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할 건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왜냐하면 그게 궁극적으로 다음 대선에서 유권자들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정치권들이
계산을 하기 때문이겠죠. 교수님이 정책 때문에 된 건 아닐 거다 미래통합당이 얘기하신 거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이혜훈 의원이나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명료했었던 분들인데 사실 패했어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된 분들은 이제 지역으로 굉장히 분류가 됐고요. 그래서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사실 박사인 교수님은 진보경제학자지만 진보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아주 많이 하시기로 유명하시니까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민주당이 이겼지만 사실 민주당이 과연 진보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늘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드디어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180석을 가졌습니다. 네. 5세력하고 합치면 190까지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개혁적인 입법을 못했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네. 더 이상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말 민주당이 지향하는 것이 뭔지를 보여줘야 되고 야당의 실점에 기대서 가는 정치 또는 선거 전략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상당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민주당이 다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됐죠. 그 야당 탓하기 어렵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은 2년 대선 동안 계산을 거꾸로 해서 네. 정치 일정 관련돼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제에 자신이 없고 경제는 문제를 제기하면 할수록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관리 대상 수준으로 자꾸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개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밀어버리고 관리 수준으로서 끌고 가려고 할 것인데 과연 남은 2년이 그렇게 쉽게 관리하는 수준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잘못했다가 정말 민심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급변하는가를 봤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열린우리당이 탄핵 이후에 총선에서 크게 이긴 다음에 그 2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정말 당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경제정책 또 특히 민주당 안에 개별 의원들이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헌법기관 의원들이 스스로 자기들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저희 경실련에서 사실 의원 후보들 개개인에 대해서 주요 입법까지 7개에 대한 설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 후보자들이 답변을 했는데 70 내지 80%가 개혁 입법에 찬성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의 정당에 대한 질문을 비슷한 걸 했을 때는 대부분 굉장히 유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선 개혁안을 지지하지만 내가 정당으로서 이걸 추진할 수 있을지는 그러니까 정당한테 따로 묻고 개인한테 따로 물었는데 정당에게 물었을 땐 굉장히 유보적이었고 아주 좀 눈치 보기식의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 의원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개인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 차원 또는 그 당의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에 부자 몸살리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깰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때다. 또 그런 노력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시민사회나 노동조합들 이런 제4의 연대를 통해서 끌고 나갈 필요가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수님이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고 교수님이 속해 있는 경실련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많이 표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기대가 다시 생기셨습니까? 이번 결과로? 사실 뭐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 어떻게 보면 부자 몸조심 정책을 했었어요. 똑같이 그런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먼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하고는 다르다. 야당 핑계할 수 없다는 거. 스스로 정책을 통해서 득점을 해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걸 인식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지 않고 지금 추경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대응도 기존에 했던 거 문제점 많이 제기했는데 총선에서 크게 이겼다고 문제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크게 이겨서 그냥 가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신발끈을 매는 마음으로 그동안에 미뤘던 개각 문제, 청와대 개편 문제, 새 출발을 하는 진영부터 빨리 갖추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개강 이야기 하셨으니까 오늘 기사에서도 금통위 위원들 추천받고 한다는데 이렇게 선거 끝나고 나면 자리에 자기 사람 찾아주고 떨어진 인물들 꽂아주고 네.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참 조심해야 되죠. 그게 이제 자만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면은 조금씩 민주당이라고 다른 게 없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 더 무서워요. 그렇죠. 금통위원들 같은 경우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만약에 선거 떨어진 사람에 대한 자리 보존 또는 경력 관리식 그런 식의 인선을 하면은 더 이상 그 핑계 될 것이 없다는 거죠. 과거에는 야당 핑계 계속 됐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칼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잘하지 않으면 2년 후 대선에서는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좀 비장함과 네. 또 정치를 하는 것이 집권을 하려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집권을 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그 진면목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와, 교수님이 정말 마지막 경고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이제는 기회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중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 임시국회가 열리긴 하지만 이제 21대로 넘어가면 어찌됐건 입법은 조금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건 제발 통과시켜달라. 빨리 시급해야 될 건 추경 관련된 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급한 법안은 사실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 법안들 같은 거를 갑자기 지금 20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21대예요. 21대에 이제 새롭게 해야 되니까. 새롭게 이제 해야 되고 네. 다만 경제 활성화라든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계약하려고 하는 법안들 그런 걸 추진할까 좀 걱정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을 다시 밀어붙인다라든지 또는 차등의견권 주식제도 도입한다든지 그건 정말 계약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정권과 시민단체 간에 엄청난 갈등이 유발될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런 경제적인 이슈보다 결국은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정치 이슈를 가지고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가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전 정말 국가적인 불행이 될 수 있다. 경제 문제를 덮어두고 관리하고 한다는 것으로 해결될 수준의 지금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 그걸 좀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4.15 총선을 경제적 전지 시점에서 박상인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